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낡은 구두를 뚫고 한유진의 발끝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지금 대한민국 상위 0.1%의 부가 응축된 공간 성진그룹 법무팀의 초고층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 두꺼운 계약서와 그 위를 오가는 비싼 만년필 소리만이 이 거대한 공간의 정적을 깨고 있었다. 한유진 씨, 중년의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무감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계약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본 계약은 전속 사용인 계약입니다. 강민준 도련님의 개인 비서이자 하녀로서 계약 기간 2년 동안 도련님의 모든 지시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24시간 대기 상태이며 개인적인 사생활은 물론 감정 표현조차 엄격히 통제됩니다. 유진은 마른 입술을 혀로 축였다. 절대 복종, 감정 통제. 단어 하나하나가 족쇄처럼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아버지가 남긴 사채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하나뿐인 남동생 민우는 당장 수술비가 없으면 생면이 위태로웠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대가로 그녀가 받게 될 돈은 그녀의 절망적인 삶을 단번에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변호사는 마지막 장을 넘기며 말했다. 물론 그 대가는 파격적입니다. 업계 최고 수준을 넘어섭니다. 한유진 씨의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도 남을 금액이죠.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계약은 성진그룹의 후계자이신 강민준 도련님의 명예와 직결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 발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진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저 아래 수많은 불빛 속 그녀와 민우가 살던 작은 옥탑방은 보이지도 않았다. 그곳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지금 자신을 팔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다. 펜을 쥐는 손길이 무거웠다. 그녀는 한유진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적어내려갔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영혼 일부가 함께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듯 계약서를 챙겨 일어섰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유진이 도착한 성진가, 청진가의 본가는 집이라기보다 성에 가까웠다. 높은 담장과 철저한 보안 시스템은 외부 세계와의 완벽한 단절을 선언하고 있었다. 유진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표정의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오 집사라고 소개했고 유진의 초라한 짐가방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네가 강 도련님의 새 전속 하녀로군. 똑똑히 들어. 이곳은 네가 알던 세상과는 달라. 특히 도련님의 심기는 예측 불가능하시니 눈치껏 행동해야 할 거야. 넌 이제부터 다른 하인들과도 격리된다. 오직 도련님의 부름에만 응답하고 도련님의 공간에서만 생활하게 될 거야. 오 집사는 유진을 본관에서 한참 떨어진 별채, 그 중에서도 가장 구석진 방으로 안내했다. 최소한의 가구만 놓인 방은 창문조차 작아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다. 감옥이 따로 없었다. 이곳이 네가 2년 반 머물 곳이다. 유니폼은 침대 위에 있으니 갈아입도록. 도련님께서는 곧 돌아오실 거다.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건 말 안 해도 알겠지? 네가 얼마 만에 쫓겨날지는 오로지 네 행동에 달렸어. 오 집사는 날카로운 경고를 남기고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유진은 침대 위에 놓인 회색빛의 밋밋한 유니폼을 달아보았다. 마치 그녀의 개성을 전부 지워버리려는 듯한 색깔이었다.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유진은 거울 앞에 섰다. 낯선 모습이었다. 핏기 없는 얼굴, 불안감에 떨리는 눈동자. 하지만 그녀는 이내 두 뼘을 가볍게 두드렸다. 한유진, 정신 차려. 민우를 생각해야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이 거대하고 차가운 성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정을 지우고 철저하게 유니폼의 일부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쉬며 오집사가 알려준 강민준 도련님의 전용 공간으로 향했다. 복도는 끝도 없이 길었고 벽에 걸린 고가의 그림들은 하나같이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는 듯했다. 강민준의 공간은 본관의 한 층을 전부 차지하고 있었다. 거대한 서재와 침실, 개인 피트니스룸까지 갖춘 그곳은
흡사 최고급 호텔의 펜트하우스를 방불케 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기묘한 냉기가 흘렀다. 모든 물건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유진은 오집사의 지시대로 서재 한쪽 구석에 꼼짝없이 서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1시간, 그리고 또 1시간이 흘렀다. 다리가 아파왔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곳의 규칙은 인내였다. 드디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묵직한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멈춰섰다. 유진은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값비싼 이탈리아제 수제 구두뿐이었다. 고개 들어 얼음장처럼 차가운 먹소리가 그녀의 정수리를 내리찍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와 눈이 마주쳤다. 강민준, 성진그룹의 황태자.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었지만 실물은 그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완벽하게 조각된 얼굴. 그러나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한 공허하고 차가운 눈동자였다. 강민준은 유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았다. 마치 가축시장에 나온 망아지를 품평하듯 노골적이고 모욕적인 시선이었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그의 시선이 주는 굴욕감을 잠시 잊게 해주었다. 이름이 뭐지? 그가 물었다. 한유진입니다. 유진은 연습한 대로 침착하게 대답했다. 한유진. 그가 그녀의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아버지가 거액을 주고 사온 새 장난감이 너로군. 빚 때문에 팔려온 처지라.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내 전속 하녀들은 한 달을 채 넘긴 적이 없는데. 그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걸렸다. 그는 유진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았다. 맹수가 먹잇감을 살피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보기에는 꽤 평범하군. 아니, 평범 이하지. 이런 애한테 그만한 돈을 쓰다니 아버지도 취향이 참 독특하셔. 그는 유진의 어깨에 붙은 시로라기 하나를 떼어내며 경멸을 숨기지 않았다. 내 공간에 들어오는 조건이 뭔지 들었나? 유진은 침묵했다. 오 집사에게 들은 규칙과 이 남자가 원하는 규칙은 다를 것 같았다. 첫째, 내 허락 없이는 절대 내 눈에 띄지 마라. 넌 공기처럼 존재해야 해. 둘째, 내 질문 외에는 절대 입을 열지 마라. 네 목소리 따위 듣고 싶지 않아.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절대 나에게 감정 따위를 기대하지 마라. 동정, 연민, 혹은 그 이상의 것들. 넌 그저 내 돈으로 산 물건일 뿐이니까. 유진은 그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이미 예상했던 모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자 민주는 흥미를 잃었다는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뭐해? 당장 위스키 가져와. 얼음은 넣지 말고. 첫 번째 명령이었다. 유진은 짧게 대답하고 홈바로 향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수많은 아르바이트로 다져진 몸놀림이었다. 그녀는 최고급 위스키를 잔에 따라 그에게 건넸다. 그 과정에서 단 한 번의 망설임이나 실수도 없었다. 민주는 잔을 받아들며 유진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가늘지만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다. 손은 꽤 쓸만해 보이는군. 그가 빈정거렸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고 다시 구석으로 물러나려 했다. 거기서 민준이 그녀를 제지했다. 넌 이제부터 내 그림자야. 내가 부르기 전까지는 이 서재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내가 잠들 때까지. 알겠나?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명백한 감금이자 노동력 착취였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24시간 대기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저 그 계약을 이행할 뿐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며 서류를 검토했다. 유진은 벽처럼 서 있었다. 공간 안에는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와 얼음 없는 술이 잔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간간히 울렸다. 유진은 민준을 몰래 관찰했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잘생겼지만 그 아름다움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라기보다 잘 만들어진 밀랍 인형에 가까웠다. 그의 주변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고 그는 스스로를 그 차가움 속에 가두고 있는 듯 보였다.
그는 왜 저토록 공허한 눈을 하고 있을까? 왜 그토록 타인에게 가시를 세우는 걸까? 유진은 잠시 호기심을 가졌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한유진. 넌 그냥 돈 받고 일하는 하녀야. 밤이 깊어졌다. 시계는 새벽 2시를 향하고 있었다. 유진은 꼬박 5시간을 넘게 서 있었다. 다리에 감각이 무뎌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를 물러가게 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는 오히려 유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 했다. 그가 또 한 잔의 위스키를 따르려 할 때였다. 술병이 거의 비어 있었다.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유진을 쳐다봤다. 새 술을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은 못하나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건가? 날카로운 질책이 날아왔다. 유진은 즉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서둘러 서도바로 이동해 새 위스키를 찾았다. 하지만 그가 마시던 특정 연도의 위스키는 보이지 않았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를 다시 불러야 할까? 아니면 비슷한 다른 술이라도 가져가야 할까? 오집사는 그가 정해진 것 외에는 입에도 대지 않는다고 경고했었다. 유진은 난처해졌다.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민준의 인내심이 바닥난 듯했다. 뭐 하는 거야? 5초 준다. 5초 안에 술을 가져오지 못하면 넌 내일 아침 해가 뜨는 걸 여기서 못 볼 줄 알아.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어렸다. 유진은 다급해졌다. 그녀는 바 안쪽 수납장을 미친 듯이 뒤졌다. 그리고 가장 안쪽 구석에서 그가 찾던 위스키병을 발견했다. 그녀가 병을 들고 급히 돌아서는 순간이었다. 긴장한 탓에 발이 꼬였고 그녀는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졌다. 쨍그랑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최고급 위스키병은 대리석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값비싼 술이 바닥을 적셨고 깨진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유진은 넘어진 자세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녀의 무릎에서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다. 깨진 유리가 살을 파고든 모양이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것은 공포였다. 첫날부터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그녀는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서재아는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다. 강민준이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유진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 앞에 쪼그려 앉아 바닥에 낭자한 술과 유리를 바라보았다. 이게 얼마짜리인지는 아나?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죄송합니다. 즉시 치우겠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깨진 유리를 주우려 하자 민준이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감히 네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 그의 악력은 엄청났다. 유진은 고통의 얼굴을 찡그렸다. 첫날부터 아주 인상적인 신고식이군, 한유진. 그가 그녀의 이름을 조롱하듯 불렀다. 내 물건을 망가뜨렸으니 대가를 치러야지, 안 그런가? 그의 눈이 번뜩였다. 유진은 공포에 질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바닥에 널린 유리 조각 중 가장 날카로운 것을 하나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진의 뺨 가까이 가져갔다. 이 얼굴, 아버지가 이 얼굴을 보고 널 뽑으신 건가? 아니면 이 몸이라도? 그의 시선이 유니폼 위로 드러난 그녀의 목선으로 향했다. 유진은 혐오감에 몸을 떨었다. 유진은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쳤다. 하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가만히 있어 상처라도 나면 큰일이지. 비싼 돈 주고 산 물건인데.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잔인했다. 그는 유진의 뺨에 유리 조각을 아슬아슬하게 스치게 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에 유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때 유진은 결심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가 방심한 틈을 타 그의 손목을 잡고 있던 반대쪽 손으로 그의 손등을 세게 물었다. 아! 민준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유리를 떨어뜨리고 유진을 놓아주었다. 유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뒤로 물러나 그와의 거리를 벌렸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를 노려보았다. 무릎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저는 물건이 아닙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제 업무는 전속 사용인이지 도련님의 분노를 받아내는 생드백이 아닙니다. 이 계약,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파기.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준의 손이 날아왔다.
하지만 그의 손은 유진의 뺨을 때리지 못했다. 대신 그녀의 얼굴 바로 옆 벽을 세게 내리쳤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벽지가 찢어지고 그의 손등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민주는 유진을 벽으로 몰아붙인 채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네가 감히 날 물어? 그리고 계약 파기? 네까지 깨?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허탈하게 웃었다. 좋아, 계약 파기 해줄 수 있어. 위약금은 네가 받은 돈의 100배다. 감당할 수 있겠어? 네 동생 수술비는 어쩌고?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네 가족은?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을 쥐고 이 게임을 시작한 것이었다. 민주는 유진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좀 알아듣는군. 한유진, 넌 내 성에 갇힌 포로야. 네 의지 따윈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라면 하는 거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해. 그는 피가 흐르는 자신의 손등을 유진의 유니폼에 닦으며 속삭였다. 오늘 일은 맛보기에 불과해. 앞으로 기대하라고.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아주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테니까. 그는 유진을 밀치고 서재를 나갔다. 쿵 하고 문이 닫히고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깨진 유리 조각, 그리고 그녀의 무릎에서 흐르는 피. 지옥 같은 첫날 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첫날 밤의 악몽 같은 대면 이후 한유진의 삶은 강민준이라는 폭군이 지배하는 혹독한 무대가 되었다. 그녀의 업무는 지옥 그 자체였다. 강민준은 그녀를 괴롭히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는 듯했다. 그는 새벽 3시에 잠든 그녀를 깨워 단종된 프랑스산 치즈를 구해오라고 명령하거나 완벽하게 정돈된 수천 권의 책을 가나다 순이 아닌 작가의 출생 연도 순으로 재배열하라고 시켰다. 심지어 정원에 핀 수백 송이의 장미 중 정확히 덜 핀 붉은 장미 20송이를 꺾어오라며 조금이라도 색이 다르거나 꽃잎이 상하면 전부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굴복시키려는 명백한 의도였다. 유진은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녀는 강철 같은 인내심으로 그의 비상식적인 요구들을 수행했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과 기계처럼 정확한 일처리는 오히려 민준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그녀가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지만 유진은 결코 그가 원하는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숨긴 채 오직 계약 이행에만 집중했다. 무릎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날 밤처럼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반항보다도 더 강력하게 민준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러던 중 유진은 이 거대한 성의 기묘한 규칙들을 하나둘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이상한 것은 자정 이후의 강민준이었다. 오집사를 비롯한 모든 사용인은 자정이 넘으면 민준의 공간에 접근하는 것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예외였다. 그녀는 계약에 따라 24시간 그의 곁을 지켜야 했기에 밤에도 서재 구석의 작은 간이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대기해야 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민준의 견고한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다. 강민준은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밤늦도록 술을 마시거나 서류에 몰두했지만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억지로 침들에 누워도 한두 시간 만에 식은땀에 젖어 깨어나곤 했다. 그리고 그를 괴롭히는 것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악몽이었다. 유진이 이곳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밤이었다. 서재에서 졸고 있던 그녀는 침실 안에서 들려오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에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안 돼! 가지마! 제발! 처음 듣는 처절하리 많지 절박한 민준의 목소리였다. 유진은 망설였다. 그의 침실은 허락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금단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었다. 무언가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듯한 소리, 침대 헤드에 머리를 부딪히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유진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희미한 달빛만이 비추는 어두운 침실 안, 거대한 침대 위에서 민준이 온몸을 뒤틀며 발버둥치고 있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는 눈을 감은 채 울부짖고 있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평소에 그 냉혹한 재벌 후계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연약하고 고통스러워 보였다. 도련님, 정신 차리세요. 악몽을 꾸시는 겁니다. 유진이 낮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지만 그는 듣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악몽 속을 헤매고 있었다. 비가 너무 많이 와. 앞이 안 보여. 멈춰야 해. 그는 허공을 향해 절규했다. 비? 멈추라고? 유진은 그의 말에서 어떤 끔찍한 사고의 편린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 민준이 격렬하게 팔을 휘두르다 침대 옆 램프를 쳐서 떨어뜨렸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램프가 깨졌다. 유진은 그가 유리 조각에 다칠까봐 반사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다. 도련님, 제발! 그녀가 그의 어깨를 흔들자 땀으로 축축한 그의 손이 유진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그의 소나귀 흉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엄청났다. 유진은 숨을 멈췄다. 민준이 천천히 눈을 떴다. 하지만 그의 눈은 초점이 맞지 않았다. 그는 유진을 보고 있었지만 유진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수연아. 그가 불에 댄 듯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수연아, 돌아와. 날 떠나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유진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수연? 유진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 유진을 그가 그리워하는 수연이라는 여자로 착각하고 있었다. 유진은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목을 붙잡은 그의 손길에는 평소의 경멸 대신 잃어버린 것을 향한 처절한 갈망과 애원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유진의 손을 자신의 뺨으로 가져갔다. 따뜻하다. 아직 살아있구나. 다행이야. 그는 어린아이처럼 그녀의 손에 얼굴을 부비며 안도했다. 그 모습은 유진이 알던 오만한 강민준이 아니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상처 입은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고통이, 그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을 녹이는 듯했다. 그녀는 그를 뿌리치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반대쪽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그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겼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민준의 격렬했던 몸부림이 점차 잦아들었다. 그의 거친 호흡도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유진의 손을 꼭 쥔 채 지친 아이처럼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유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잠든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다친 눈꺼풀 아래로 드리워진 긴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연, 그리고 비 오는 날의 사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이 남자의 비밀스러운 상처에 한 발짝 다가서고 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순수한 증오가 아닌 복잡 미묘한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모습으로 깨어났다. 그는 간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그는 유진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밤새 누군가 자신을 위로해준 듯한 아련한 온기가 손끝에 남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꿈이겠지. 그는 애써 그 잔상을 지우려 하며 유진에게 평소보다 더 모질게 대했다. 커피 맛이 이게 뭐야? 당장 다시 가져와. 콩 볶는 것부터 다시 배우는 게 어때? 그는 뜨거운 커피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유진은 묵묵히 깨진 잔을 치우고 새 커피를 내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알게 되었다. 저 얼음장 같은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연약한 민낯을. 그녀는 그의 악몽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차 사고와 관련된 끔찍한 트라우마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리고 수연이라는 여자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도. 민주는 자신의 약점을 들킨 것 같은 불쾌감에 휩싸였다. 그는 유진의 존재가 자신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음을 직감했다. 민주는 유진을 더욱 혹독하게 몰아붙였다.
그녀가 자신의 페이스를 무너뜨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밤샘 야근을 밥 먹듯이 시켰고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트집을 잡아 모욕을 주었다.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빚쟁이 딸 아니랄까봐 하는 짓마다 수준 이하야. 하지만 그의 독설이 강해질수록 유진의 눈빛은 더욱 차분해졌다. 그녀는 이제 그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안쓰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의 잔인함이 사실은 깊은 두려움과 고통에서 비롯된 방어기제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며칠 뒤에 또다시 악몽의 밤이 찾아왔다. 이번에도 유진은 그의 침실로 들어갔다. 오지마! 저 차가! 수연아, 피해! 그는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비명을 질렀다. 유진은 망설이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여긴 아무도 없어요. 안전해요. 그녀의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렸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 익숙한 운기에 저항을 멈췄다. 그는 여전히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채 유진의 손을 생명줄처럼 붙잡았다. 유진은 그가 진정될 때까지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만을 자정 이후에 곁에 두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수연과 비슷한 무언가를 혹은 그저 자신을 악몽에서 꺼내줄 누군가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유진의 굽히지 않는 눈빛이나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분위기가 수연이라는 여자를 떠올리게 했을지도 몰랐다. 민주는 유진의 존재가 자신의 불면증을 완화시킨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곁에 있으면 지옥 같은 악몽이 조금은 견딜만해졌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깨어났을 때 자신의 손에 무언가 쥐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유진의 유니폼에서 떨어진 작은 단추였다. 간밤에 그가 그녀의 옷자락을 얼마나 세게 붙잡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단추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복잡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휘저었다. 그녀가 간밤에 또 내 방에 들어왔던 건가? 그는 기억나지 않는 밤의 흔적에 당혹감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가장 추악하고 연약한 모습을 그녀에게 들켰다는 사실에 수치심과 분노가 치밀었다. 그날 아침 민주는 유진을 보자마자 뺨을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었다. 네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내 침실에 들어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도련님께서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녀의 담담한 대답에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어젯밤 그를 바라보던 연민의 빛을 떠올렸다. 동정 따위는 필요 없었다. 그는 그녀의 그 눈빛이 견딜 수 없이 싫었다. 다시는 내 침실에 발을 들여놓지 마! 알겠어?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위압감이 실려있지 않았다. 오히려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유진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일방적인 주종관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상기고 있었다. 성진가의 저녁 식사 자리는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이자 권력의 향방을 가늠하는 살얼음판이었다. 그날 저녁 성진그룹의 총수이자 강민준의 아버지인 강 회장이 본가를 방문했다. 그의 방문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가족 식사였지만 실제로는 아들 민준과 태하그룹의 외동딸이자 그의 약혼녀인 윤서연의 관계를 점검하기 위함이었다. 식탁에는 강 회장의 두 번째 부인이자 민준의 계모인 송 여사와 그녀의 소생이자 민준의 이복 동생인 민혁도 함께했다. 그리고 한유진은 그림자처럼 식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벽 한쪽에 서 있어야 했다. 유진은 숨소리조차 죽였다. 거대하고 화려한 다이닝룸을 채운 것은 식기가 부딪히는 차가운 소리와 간간이 오가는 예의 바른 그러나 속내를 감춘 대화뿐이었다. 강 회장은 전형적인 제왕적 총수였다. 무표정한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은 좌중을 압도했다. 그는 민준을 거의 쳐다보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신경이 아들을 향해 있음을 유진은 느낄 수 있었다. 반면 민준은 지루하다는 듯 와인잔만 만지작거릴 뿐 음식에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그의 오만함은 아버지 앞에서도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이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화사한 존재는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의 공주님답게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강 회장에게 살갑게 굴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고 송 여사에게도 다정하게 대했다. 아버님, 이번 성진바이오 실적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민준 씨가 능력을 발휘한 거겠죠? 그녀가 민준을 향해 꿀이 떨어질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민준은 콧방귀조차 뀌지 않았다.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돈의 능력이지. 그의 차가운 대답에 식탁 분위기가 순간 싸늘해졌다. 강 회장의 미간이 좁아졌다. 민준아, 말 조심하거라. 서연 양 앞에서 무슨 태도냐.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민준이 어깨를 으쓱했다. 송 여사가 재빨리 중재에 나섰다. 어머, 민준이도 참 칭찬을 칭찬으로 받아들여야지. 서연 양이 얼마나 민준 씨를 생각하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지만 유진은 그녀의 눈빛이 민준을 향할 때 순간적으로 차갑게 빛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앉아있던 이복동생 민혁이 희미한 미소를 짓는 것도 보았다. 이곳은 적들의 소굴이었다. 윤서연의 완벽한 미소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갔다. 그녀는 민준의 무시에 모욕감을 느꼈지만 강 회장 앞이라 애써 표정을 관리했다. 그녀는 화제를 돌리듯 주변을 둘러보다가 벽 쪽에 서 있는 유진을 발견했다.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저 애가 오 집사가 말한 그 애로군. 민준 씨의 새 전속 하녀. 그녀는 민준이 최근 사적인 공간에 하녀를 들였다는 사실에 심기가 불편했었다. 그리고 지금 유진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심기를 거슬렀다. 감히 하찮은 하녀 따위가 자신과 강민준이 함께하는 이 신성한 공간에 서 있다니. 서연은 우아하게 손을 들어 유진을 가리켰다. 어머, 저기 저 하녀분 물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목이 마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유진을 부르는 태도는 명백히 하대하는 것이었다. 유진은 즉시 물 주전자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오집사는 유진의 이런 행동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시킨 터였다. 유진이 허리를 숙여 서연의 잔에 물을 따르려 할 때였다. 서연이 갑자기 민준을 향해 몸을 돌리는 척하며 팔을 움직였고 그 바람에 유진의 손과 부딪혔다. 어머! 서연의 짧은 비명과 함께 유진이 들고 있던 물주전자가 기울어지며 차가운 물이 서연의 값비싼 실크 드레스 위로 쏟아졌다. 죄송합니다. 유진이 당황하며 수건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서연의 드레스는 복이 흉하게 젖어버렸다. 세상에, 이게 무슨 짓이야! 송 여사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눈은 어디다 두고 다니기에 이런 실수를 해? 저 드레스가 얼마짜리인 줄이나 알아? 서연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젖은 드레스를 내려다보았다. 괜찮아요, 어머님. 실수로 그런 거겠죠. 그녀가 유진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내까짓게 감히라는 경멸이 가득했다. 강 회장의 표정도 싸늘하게 굳어졌다. 당장 저 아이를 내보내고 징계해! 오 집사가 달려와 유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 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명백히 고의적인 행동이었지만 그녀는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처분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만두시죠. 그때까지 모든 상황을 방관하던 강민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좌중을 얼어붙게 했다. 오 집사, 손대, 그리고 송 여사님, 그가 계모를 바라보았다. 제 사람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남의 개한테 함부로 손대는 거 별로 보기 좋은 그림은 아니죠. 제 사람, 남의 개. 그 말에 송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서연 역시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가는 대신 윤서연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윤서연 씨, 당신 연기력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감이군. 민준 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당황하며 물었다. 내 눈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방금 당신 팔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여더군. 안 그런가? 민준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하녀 하나 잡자고 이런 유치한 연극까지 하다니. 태아그룹의 공주님이 이 정도로 수준 낮을 줄은 몰랐는데. 식탁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강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강민준, 지금 무슨 망발이냐? 당장 서연 양에게 사과하지 못해. 사과는 저 여자가 해야죠. 제 하녀에게. 민준이 태연하게 받아쳤다. 제 물건이 설령 그게 하찮은 하녀일지라도 남이 함부로 건드리는 건 못 참습니다. 그건 제 소유물에 대한 모욕이고 곧 저에 대한 모욕이니까. 그는 유진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서연의 오만함을 징벌하고 싶은 것뿐이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통제하려 드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다. 윤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감히 저 강민준이 저 천한 하녀 하나 때문에 자신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다니. 민준 씨,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전 그냥 뭐. 민준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성진그룹의 며느리 자리라면 조용히 인형처럼 앉아있어. 내 심기 건드리지 말고. 당신이 내 앞에서 연기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은 그거 하나뿐이야. 강민준! 강 회장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미친 건 아버님이죠. 이런 여자와 저를 엮으려 하시다니. 민준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유진을 향해 턱짓했다. 넌 뭐해? 네 주인 욕보인 거 안 보여? 당장 가서 새 드레스라도 대령해야 할 거 아냐. 아, 네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겠군. 그는 비웃음을 던지더니 그대로 다이닝룸을 나가버렸다. 유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던 그 강민준이 자신을 변호했다. 비록 그 방식이 내 물건이라는 모욕적인 표현이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그는 서연의 계략으로부터 그녀를 꺼내준 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쁨 대신 더 큰 공포를 느꼈다. 강민준의 행동은 그녀를 더 위험한 곳으로 밀어넣었다. 아니나 다를까 민준이 사라지자마자 모든 저기가 유진에게로 향했다. 윤서연은 분노와 증오가 뒤섞인 눈으로 유진을 쏘아보았다. 저 계집애, 감히 민준 씨를 홀려? 그녀는 유진을 단순한 하녀가 아닌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적으로 규정했다. 송여사 역시 싸늘한 눈으로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오 집사, 저 아이 단단히 교육시켜야겠어. 감히 도련님을 등에 업고 분란을 일으켜? 성진가에 물을 흐리는 것들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오 집사에게 끌려 나오다시피 한 유진은 차가운 복도에 버려졌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거대한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히 오만한 주인과 불쌍한 하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성진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둘러싼 암투, 계모와 이복동생의 야심, 그리고 정략경원으로 얽힌 재벌 가문의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녀, 한유진은 그들의 체스판 위에 올라선 가장 약한 폰이었다. 강민준은 왜 자신을 감쌌을까? 단순히 윤서연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악몽 속 연약한 모습과 방금 전에 그 오만한 태도 사이의 간극이 너무도 컸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가 이제 강민준이라는 폭풍뿐만 아니라 윤서연과 송여사라는 또 다른 거대한 파도를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서 공기처럼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이미 그들의 게임에 깊숙이 휘말려버린 것이다. 유진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앞으로 닥쳐올 더 혹독한 시련을 예감하며 눈을 감았다. 그날 밤의 폭풍 같은 저녁 식사 이후 성진가의 공기는 더욱 살얼음판처럼 변했다. 한유진의 존재는 더 이상 투명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윤서연과 송여사에게 강민준을 홀린 요물로 단단히 낙인 찍혔다. 오집사를 비롯한 사용인들은 그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괴롭혔다. 그들의 눈에 유진은 분수를 모르고 주인의 비위를 맞추다 정적을 만든 불순한 존재일 뿐이었다. 유진은 이 모든 냉대와 저기를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이미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음을 알았다. 강민준의 태도 역시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는 여전히 유진에게 오만하고 가혹하게 굴었지만 그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그는 이제 유진을 단순히 괴롭히는 것을 넘어 그녀를 자신의 시야 안에 감금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진이 자신의 서재에서 한 발짝도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수작을 부릴 줄 알고 넌 내 시야 안에서만 숨쉴 자격이 있어. 그의 말은 여전히 가시돋쳤지만 그 이면에는 묘한 집착이 서려 있었다. 민주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윤서연의 역겨운 연극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녀가 감히 자신의 물건에 손을 댔을 때 치밀어 올랐던 분노는 단순한 소유욕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유진이 그 천박한 여자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밤마다 반복되는 악몽 속에서 이제는 유진의 손길이 자신을 구원해준다는 것을 어렴풋이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곁에 있으면 끔찍했던 빗소리와 수연의 마지막 비명이 조금은 멀어졌다. 그는 유진의 존재에 무의식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무의식적인 의존은 낮에는 뒤틀린 소유욕으로 나타났다. 그는 유진을 관찰했다. 그녀가 책을 정리하는 방식, 커피를 따르는 손짓, 심지어 자신이 던지는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 미세하게 떨리는 속눈썹까지.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했다. 다른 사용인이 유진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누가 감히 내 물건에 명령을 하지? 니놈들 따위가 부릴 사람이 아니야. 그의 분노에 다른 하인들은 유진을 더욱 기피했다. 유진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유진은 그의 이런 변화가 숨막혔다. 그녀는 민준의 불면증과 악몽을 돌보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의 잔인한 집착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일상 속에서도 그녀는 동생 민우의 수술 날짜가 다가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았다. 계약금 덕분에 민우는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이 모든 굴욕을 견딜 수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서재 구석에서 틈틈이 경영학 관련 서적을 읽으며 자신을 다잡았다. 언젠가 이 성을 나가게 될 나를 위한 준비였다. 한편 유진을 향한 윤서연과 송여사의 반격은 은밀하고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었다. 특히 윤서연의 증오심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자신이 받아야 할 민준의 관심, 설령 그것이 분노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저 천한 하녀가 빼앗아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송여사와 은밀히 손을 잡았다. 송여사 역시 민준의 유일한 약점으로 보이는 유진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아들 민혁을 후계자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그들은 유진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목표는 유진을 절도범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도 강민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훔친 도둑으로. 타겟은 정해졌다. 그것은 민준의 친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 새벽의 눈물이라 불리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다. 그 목걸이는 민준의 침실안, 그의 개인 금고 속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곳은 오직 민준 본인과 그리고 이제는 유진만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다. 작전은 치밀하게 실행되었다. 송 여사는 오랫동안 자신의 신복으로 심어둔 오집사를 이용했다. 오집사는 민준의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임무를 맡았다. 그녀는 민준이 악몽에 시달릴 때 유진이 그를 돌보는 틈을 타 몰래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로 그가 금고를 여는 것을 녹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유진이 민준의 침실에 머무는 시간을 정확히 계산했고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노렸다. 그날 밤도 민준은 악몽을 꾸었다. 유진은 여느 때처럼 그의 곁을 지키며 그를 진정시켰다. 그가 겨우 다시 잠든 것을 확인한 유진은 그가 마실 물을 가지러 잠시 침실을 나왔다. 채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 유진이 물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침실 안은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였다. 민준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유진은 그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서재의 간이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비극의 서막이 올랐다. 아침 식사 자리도 아니었건만 강 회장까지 포함한 모든 가족이 민준의 서재로 불려왔다. 송 여사가 비통한 표정으로 집안에 큰일이 났다고 호들갑을 떤 탓이었다. 윤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준의 곁에 섰고 민혁은 흥미로운 연극을 보듯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대체 이 아침부터 무슨 소란들이야? 민준이 짜증스럽게 넥타이를 풀었다. 송 여사가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며 입을 열었다. 민준아, 네 친어머니의 유품 말이다. 그 새벽의 눈물 목걸이가. 목걸이가 뭐? 민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사라졌어. 금고 안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단 말이다. 송 여사의 외침에 서재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침실로 뛰어들어갔고 금고를 확인했다. 잠시 후 그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걸어 나왔다.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 목걸이는 그의 유일한 영린이자 친어머니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였다. 누가 감히... 민준의 목소리가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낮게 깔렸다. 당장 이 집안 전체를 뒤져 모든 사용인을 전부 다! 민준 씨, 진정해요. 윤서연이 그의 팔을 잡으며 위로하는 척했다. 하지만 어젯밤 이 공간에 드나들 수 있었던 사람은 민준 씨 말고 또 있지 않나요? 그녀의 시선이 방 한쪽 구석에 얼어붙은 채 서 있는 유진에게로 향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유진에게 쏠렸다. 유진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했다. 전 아닙니다. 네가 아니면 누구란 말이냐? 오집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쳤다. 어젯밤 도련님 침실에는 너와 도련님 뿐이었어. 그리고 도련님은 주무시고 계셨지. 송여사도 거들었다. 가난한 애들이 돈 욕심에 눈이 멀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더니. 민준아, 저 애 당장 경찰에. 닥쳐! 민준이 고함을 질렀다. 그는 유진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나는 결백하다고 외치고 있었다. 민준은 혼란스러웠다. 이성적으로는 유진이 범인일 수밖에 없었다. 모든 정황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 눈빛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는 알 수 없는 믿음이 솟아올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듬어주던 밤들을 떠올렸다. 그 손길이, 그 차분한 목소리가 도둑의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한유진. 그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마지막 기회다. 네가 그랬다고, 잘못했다고 빌어. 그럼 목걸이만 돌려받고 조용히 쫓아내는 선에서 끝내주지. 이것은 그가 그녀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아량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그녀가 범인이 아니길 바라는 그의 절박한 질문이었다. 아닙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다. 전 정말 훔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그녀의 부인의 윤서연이 비웃음을 퍼뜨렸다. 아직도 발뺌을 하네? 오집사님, 어서 그 증거를 가져오세요. 증거? 민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오집사가 떨리는 척 연기하며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왔다. 도련님, 실은 저 아이의 방을 혹시나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왔습니다. 그녀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새벽의 눈물 목걸이가 찬란한 빛을 내뿜으며 들어있었다. 순간 서재 안의 모든 공기가 멎었다. 유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게 왜 내 방에서? 그녀는 가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세상에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송 여사가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듯 외쳤다. 윤서연은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강 회장은 경멸 어린 눈으로 유진을 쏘아보았다. 당장 저것을 끌어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순간 기다려. 민준의 목소리가 모두를 멈춰 세웠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오집사가 들고 있는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집사. 네네, 도련님. 당신 내 집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지? 네? 그게 20년 넘었습니다. 20년이라. 20년 동안 내 어머니의 목걸이를 수십 번은 봤을 텐데. 민준은 천천히 상자로 다가가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빛에 비추어 보더니 이내 차가운 조소를 터뜨렸다. 이딴 가짜를 증거라고 들고 온 건가? 네, 가짜라니요?
오 집사와 송 여사 그리고 윤서연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민준이 목걸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건 내 어머니의 목걸이가 아니야. 조잡하게 베낀 모조품일 뿐이지. 그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너, 그가 유진을 불렀다. 너 정말 아니야? 유진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주는 자신의 가슴속에서 안도감과 동시에 무서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안도감은 그녀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그리고 분노는 감히 자신의 눈을 속이고 자신의 사람을 해치려 한 이 집안의 쥐새끼들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유진을 곤경에 빠뜨린 이 음모의 배후를 정확히 직감했다. 좋아. 그럼 진짜는 어디 있을까? 민준이 송 여사와 윤서연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다. 내 물건을 훔치고 내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지금부터 보여주지. 그는 유진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모욕하고 있었지만 그의 다음 행동은 이 집안 전체를 뒤흔들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조사를 시작할 참이었다. 그리고 유진은 그가 얼마나 잔인하고 동시에 영리한 남자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강민준이 가짜라고 선언한 순간 서재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었다. 송 여사와 윤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 연기했다. 가짜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민준아. 네가 잘못 본 거겠지. 송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준은 그녀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내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내가 못 알아볼 것 같아? 그는 곁에 선 경호원에게 턱짓했다. 지금부터 이 서재는 폐쇄한다. 아무도 못 나가. 내 허락 없이는. 그는 강 회장을 포함한 모두를 그 자리에 감금했다. 이것은 그의 성이고 그의 규칙이 적용되는 곳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방식대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오만했지만 어리석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맹수처럼 치밀하고 잔인했다. 그는 가장 먼저 오집사를 타깃으로 삼았다. 오집사. 그가 낮게 부르자 오집사의 어깨가 경련하듯 떨렸다. 20년 넘게 우리 집안일을 돌봤으면 이 집안의 생리를 잘 알겠군. 쥐새끼가 물건을 훔쳤으면 그 쥐새끼만 잡아서는 안 돼. 쥐구멍을 알려준 더 큰 쥐새끼를 잡아야지. 안 그런가? 그는 오집사에게 그녀 아들이 성진그룹 계열사에서 저지른 횡령 자료를 태블릿으로 보여주었다. 이 정도면 네 아들 인생은 끝이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면 덮어주지. 누가 시켰지? 오 집사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무너졌다. 그녀는 송 여사와 윤서연을 힐끔 쳐다보았지만 그들은 그녀를 외면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송 여사의 지시로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윤서연이 가짜 목걸이를 구해와 한유진의 방에 몰래 가져다 두라고 시켰다는 것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강 회장은 아들의 방식에 경악했지만 동시에 이 모든 추악한 진실에 할 말을 잃었다. 송 여사와 윤서연은 발뺌하려 했지만 민주는 이미 그들의 통화 내역과 계좌 이체 내역까지 확보한 후였다. 이게 내 집안의 수준이었군. 민준이 허탈하게 웃었다. 그는 송 여사와 윤서연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감히 내 것을 훔치고 내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당신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는 경호원들에게 그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그가 그토록 추적하던 그의 사업을 방해하던 경쟁사 대표와의 은밀한 커넥션이 드디어 포착되었다는 보고였다. 지금 당장 현장을 덮치지 않으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위기였다. 민주는 분노에 휩싸였다. 집안의 배신자들과 밖의 적들이 동시에 그를 압박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장내야 했다. 나머지 처리는 내가 돌아와서 하지. 그는 유진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너, 그가 명령했다. 따라와. 넌 내 전속 하녀잖아. 내 가방 들어야지. 그는 그녀를 이 지옥 같은 곳에 혼자 둘 수 없었다. 아니,
그녀를 자신의 시야 안에 두어야만 했다. 그의 이런 행동은 보호가 아닌 철저한 소유욕의 발현이었다. 유진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기계처럼 민준의 뒤를 따랐다. 그녀를 범인으로 몰았던 그가 순식간에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무서웠지만 동시에 자신을 구해준 그에게 묘한 감정을 느꼈다. 두 사람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민주는 자신의 사업상 라이벌을 만나기 위해 경호원들을 먼저 따돌리고 다른 차를 이용할 계획이었다. 오직 그와 유진 그리고 운전기사뿐이었다. 그들이 차에 오르려던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민주는 사업상의 위협에는 익숙했지만 이런 노골적인 살기에는 둔감했다. 그는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지시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달랐다. 그녀는 가난과 절망 속에서 생존 본능만은 짐승처럼 발달해 있었다. 그녀는 저 차의 움직임이 정상이 아님을 직감했다. 도련님! 그녀가 소리치는 순간 세단이 급가속하며 두 사람을 향해 돌진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갔다. 운전기사는 비명을 지르며 엎드렸다. 민주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지만 이미 피할 수 없는 거리였다. 그 순간 유진이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날려 민준을 거칠게 밀쳐냈다. 쾅! 거대한 충격음과 함께 차가 기동을 들이받았다. 하지만 그 직전 유진은 민준을 밀어내는 대신 그를 감싸 안으며 차의 측면에 부딪혔다. 그녀가 민준을 밀어냈다면 그가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차라리 자신이 방패가 되는 것을 택했다. 유진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민준은 자신이 유진의 품 안에 안겨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과 피냄새가 동시에 느껴졌다. 한유진? 그가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를 아는 팔에 힘을 주었다가 스르르 힘을 풀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녀의 어깨와 등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와 회색 유니폼을 적시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괴한들이 그들에게 달려오려 했지만 뒤늦게 쫓아온 민준의 경호 차량에서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오며 총격전 직전에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민준은 이 모든 상황을 잊었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쓰러진 유진뿐이었다. 유진아! 한유진! 눈 떠! 그가 절박하게 그네의 뺨을 두드렸다. 유진아. 그는 자신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그녀가 자신을 구했다. 그 오만하고 하찮게 여겼던 그녀가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켰다. 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공포에 휩싸였다. 잃는다는 것에 대한 공포였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그녀를 안아들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병원! 당장 병원으로 가! 이 여자 죽으면 너희도 다 죽어! 성진그룹 소유의 최고급 병원 VIP 병실.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기계음만이 방안을 채웠다. 민주는 값비싼 수트에 유진의 피를 묻힌 채 넉나간 사람처럼 수술실 앞을 지키다 지금은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유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어깨와 등에 심한 타박상과 열상을 입었고 과다 출혈이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민주는 창백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잃는 것이 두려웠다. 이 감정은 낯설고 혼란스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녀가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은 그의 가장 끔찍한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자극했다. 비에 젖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수연. 그날의 악몽이 현실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유진이 얕은 신음을 뱉으며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이 초점을 찾지 못하고 흔들렸다. 물.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 급히 물을 가져와 그녀의 입술을 적셔주었다. 유진은 잠시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다 민준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랐다. 도련님. 그녀가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그 말은 민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자신을 구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여자가 눈을 뜨자마자 하는 말이 자신아 안부라니. 민주는 침대 옆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는 괴물처럼 울부짖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보, 멍청이. 그가 유진의 손을 붙잡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누가 너더러 날 구원했어. 차라리 내가 다치는 게 나아. 니까짓 게 뭔데. 그의 말은 모욕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절박한 울음이었다. 유진은 그의 이런 모습에 당황했다. 도련님, 울지 마세요. 그녀가 아프지 않은 손을 들어 그의 뺨을 닦아주려 했다. 민주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유진의 손을 붙잡고 자신의 뺨에 댄 채 무너져 내렸다. 내가 또 죽일 뻔했어. 그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수연이처럼 너도 내 오만함 때문에. 유진은 가만히 그의 고백을 들었다. 수연, 그 사람이 도련님의 악몽이죠? 그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타인에게 드러냈다. 그래, 그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날도 비가 왔어. 내가 운전했지. 내 운전 실력을 과시하고 싶었어. 그녀가 위험하다고 말렸는데도 난 오만했지. 그리고 트럭이, 그녀는 날 밀어내고 내 눈앞에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사실 끔찍한 죄책감을 가리기 위한 방어기제였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자신 때문에 다치거나 죽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무도 곁에 두지 않으려 얼음성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것이다. 유진은 이제야 그의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의 잔인함, 그의 악몽, 그리고 그의 고통을. 유진은 아픈 몸을 일으켜 그를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그녀가 그의 등을 토닥였다. 도련님 탓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여기. 그녀의 따뜻한 체온과 위로의 말에 민주는 어린아이처럼 그녀의 품에서 울었다. 오랫동안 그를 올가매던 지옥 같은 죄책감이 그녀의 위로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한참을 울던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눈물에 젖은 유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구해준 여자, 자신의 악몽을 이해해준 여자,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모든 추악함을 보고도 따뜻하게 안아준 여자.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유진에게 다가갔다. 유진은 그의 붉은 눈동자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숨을 멈췄다. 민주는 그녀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그러나 절박하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소유욕이나 정복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갈망이었고 잃어버렸던 온기를 되찾은 자의 절실함이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실에서 두 개의 상처 입은 영혼이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들의 첫 키스는 지독히도 아프고 동시에 절망적일 만큼 달콤했다. 병실의 입맞춤은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피냄새, 그리고 두 사람의 절박함이 격정의 순간이었다. 강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무너진 성벽 너머를 타인에게 허락했다. 한유진은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었고 그는 그 온기 속에서 비로소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날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이 위태로운 평화는 그들이 병실이라는 고립된 공간에 머물 때까지만 유효했다. 바깥 세상은 이미 그들의 관계를, 아니 주인과 하녀의 스캔들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민준을 향한 습격 사건은 재계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성진그룹의 황태자가 정체모를 괴한들에게 습격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가는 요동쳤다. 강 회장은 아들의 신변 문제와 회사의 보안이 뚫렸다는 사실에 경로하여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는 아들의 무모함이나 부상이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할 경영권의 흔들림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VIP 병실 문을 세차게 열었을 때 그가 마주한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광경이었다. 그의 아들, 오만하고 냉혈한이던 강민준이 엉망이 된 수트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하녀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단순한 병문안이 아니었다. 민준의 눈빛,
그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는 손길, 그 모든 것에는 숨길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짜 목걸이 사건으로 궁지에 몰렸던 송 여사와 윤서연이 강 회장의 뒤를 따라 병실에 도착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자신들의 마지막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망설이지 않았다. 회장님, 보십시오. 송 여사가 슬픔과 경악이 뒤섞인 목소리로 연기하며 입을 열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민준이가 저 천한 계집에게 홀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저러니 대낮에 습격을 당하고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윤서연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거들었다. 아버님, 민준 씨가 저 하녀를 감싸고 저와의 약혼까지 위태롭게 만들고 있어요. 성진그룹의 안주인이 될 제가 저런 하녀와 동급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모든 화살이 유진에게로 향했다. 유진은 창백해진 얼굴로 이불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히 이 남자를 마음에 품은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 몰랐다. 강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그는 경영상의 위기보다 가문의 수치가 될 이 스캔들에 더욱 격분했다. 이게 다 사실이냐? 그가 민준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네가 감히 일개 하녀 따녀와! 그는 경호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당장 저 계집을 저택에서 쫓아내! 아니, 대한민국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해! 경호원들이 유진에게 다가서려 하자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부상당한 유진의 침대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한 벽처럼 보였다. 안 됩니다. 그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병실의 공기를 갈랐다. 아버지, 그가 처음으로 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이 사람은, 한유진은 제 사람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녀도 물건도 아닌 제 사람. 그 선언에 송 여사와 윤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 회장은 아들의 반항에 이성을 잃었다.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저것이냐 성진이냐 둘 중 하나만 선택해라. 그는 민준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당장 저 계짐을 버리고 서연 양과 결혼을 준비해. 그렇지 않으면 네가 가진 모든 것, 후계자 자리까지 전부 빼앗을 줄 알아. 그것은 아버지의 협박이자 왕의 마지막 명령이었다. 유진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에 벌어졌다는 죄책감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민준의 옷자락을 잡았다. 도련님, 안 돼요. 저 때문에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녀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자 민준이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제지했다. 넌 내 허락 없이는 아무 데도 못 가. 그는 유진을 향해 잠시 돌아보았다. 그 눈빛은 날 믿어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죄책감이나 반항심 대신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리더의 결단력이 서려 있었다. 전 유진 씨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 뒤에 씨를 붙여 존중을 표했다. 그리고 성진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송 여사와 윤서연은 민준이 스스로 무덤을 팠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강 회장은 이성을 잃은 아들의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좋다. 네가 선택한 결과다. 당장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강민준의 모든 권한을 정지시키고 후계자 자격을 박탈하겠다. 강 회장은 분노에 차 병실을 떠났고 송 여사와 윤서연은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그 뒤를 따랐다.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유진은 절망적인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왜 그러셨어요? 다 잃으실 거예요. 민준은 그녀의 뺨을 감쌌다. 아니,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난 이제야 모든 것을 되찾을 준비가 됐어. 넌 내 약점이 아니야, 한유진. 넌 내가 비로소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게 하는 이유야. 그는 수년간 자신을 올감했던 과거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성에 갇힌 방어적인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되찾을 전사였다. 그날 밤, 민주는 유진을 자신의 본가, 그것도 감히 누구도 들어올 수 없었던 자신의 침실로 옮겼다.
하녀들의 방이 아닌 주인의 공간으로. 이것은 그의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유진을 안전하게 보호한 뒤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수년간 모아온 비밀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오만했지만 동시에 치밀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믿지 못하고 계시고 계모가 자신을 몰아내려 한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지킬 보험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민주는 자신의 비서실을 통해 그가 수집한 모든 자료를 이사회에 넘길 준비를 했다. 그 자료에는 송 여사가 수년간 성진 바이오의 자금을 횡령하여 자신의 친정 가족과 아들 민혁의 유학 자금으로 빼돌린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심지어 그녀가 이번 민준의 습격 사건을 일으킨 경쟁사와 은밀히 접촉하여 민준을 제거하고 민혁을 후계자로 올리기 위해 회사의 내부 정보를 유출한 정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욕심 많은 계모가 아니라 회사를 팔아먹으려 한 배신자였다. 다음 날 강민준의 해임안을 다루기 위해 소집된 긴급 이사회장. 강 회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회의를 시작하려 했다. 송 여사와 민혁은 이사들 뒤편에서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강민준 상무의 독단적인 행동과 불미스러운 스캔들로 인해 강 회장이 어렵게 입을 떼는 순간 회의장 문이 열리고 강민준이 들어섰다. 어제의 엉망인 모습이 아닌 완벽하게 맞춘 수트를 입고 냉철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성진그룹의 상무 강민준의 모습이었다. 아직 제 해임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니 저에게도 발언권이 있겠죠, 의장님. 그는 강 회장을 아버지가 아닌 의장님이라 불렀다. 그는 회의장 스크린에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띄웠다. 송 여사의 횡령 내역, 배임 증거, 경쟁사와의 통화 녹취록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이사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송 여사는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저건 다 조작이야. 여보, 저 애가 날 모함하는 거예요. 하지만 민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자료를 공개했다. 그것은 윤서연의 태아그룹이 성진그룹과의 합병을 빌미로 성진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한 정황 증거였다. 태아그룹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번 정략 결혼이 사실상 성진그룹에 기생하기 위한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 강 회장은 자신이 믿었던 아내와 사돈될 가문에게 동시에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휘청거렸다. 민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회의장을 압도했다. 제가 싸워야 했던 것은 아버지의 그늘이 아니라 아버지의 무능함으로 인해 집안에 들끓게 된 이 기생충들이었습니다. 그는 강 회장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저는 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적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부패를 정리하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마지막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경쟁사의 습격을 미리 예측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시도를 역으로 이용하여 그들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그의 완벽한 경영 전략 보고서였다. 성진그룹에 필요한 것은 거짓된 정략 결혼이 아닙니다. 썩은 뿌리를 도려낼 결단력과 위기를 기회로 만들 능력 있는 리더입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강민준의 해임안을 기각하고 오히려 그에게 그룹의 위기관리를 전담하는 비상대책위원장의 권한을 위임했다. 송 여사와 민혁은 그 자리에서 법무팀에 의해 연행되었고 태아그룹과의 약혼은 당연히 파기되었다. 민주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전략으로 아버지와 이사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는 더 이상 유진을 숨겨야 할 약점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가 이 모든 부패와 맞서 싸울 수 있게 한 유일한 힘이자 명분이었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회의실을 나와 유진이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성으로 향했다. 아버지를 포함한 세상 모두에게서 그는 자신의 여자와 자신의 자리를 모두 지켜낸 것이다. 강민주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와도 같았던 이사회를 뒤로 하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가 떠났던 성진가의 저택은 몇 시간 만에 주인이 바뀐 듯 고요해져 있었다. 송 여사와 오집사의 비명과 분노가 사라진 공간은 삭막할 정도로 조용했다. 민주는 자신의 침실 문을 열었다. 유진은 부상당한 몸을 애써 일으킨 채 불안한 눈으로 창밖을 보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후계자 자리를 잃고 모든 것을 빼앗겼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유진아. 그가 낮게 부르자 그녀가 화들짝 놀라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완벽한 수트 차림, 상처 하나 없는 얼굴. 그녀는 그가 괜찮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겪었을 일들에 가슴이 아파왔다. 도련님, 괜찮으세요? 회장님은? 이사회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대답 대신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상처가 없는 쪽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다 끝났어.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송 여사는 경찰에 연행됐고 태아그룹과의 약혼은 파기됐어.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유진이 이 지옥 같은 성에 발을 들이밀게 만들었던 전속 사용인 계약서였다. 그는 유진이 보는 앞에서 그 계약서를 망설임 없이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카펫 위로 힘없이 흩어졌다. 당신을 묶어두었던 이 쓰레기. 그는 이어서 자신의 개인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새벽의 눈물 목걸이와 함께 그녀의 아버지와 동생 민우의 이름이 적힌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건 내 어머니의 진짜 유품. 그가 목걸이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이건 당신 아버지의 모든 빚을 내 개인 자산으로 정리한 서류야. 민우의 수술비와 향후 치료비까지 전부. 유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녀는 그토록 자신을 올가매던 지옥 같은 빚더미에서 한순간에 해방된 것이었다. 그녀는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었다. 기쁨인지 허탈함인지 모를 감정에 그저 서류를 든 손을 떨었다. 민주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오만한 황태자가 그녀의 하녀였던 그녀의 앞에서. 한유진,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아. 난 당신을 돈으로 샀고 물건 취급했고 내 지옥 같은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도구로 삼으려 했어. 내 오만함이 당신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지. 그는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난 당신에게 사과할 자격조차 없어.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냉기가 없었다. 오직 한 여자만을 향한 절박하고 진실된 감정만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이제 자유야. 빚도 없고 계약도 없어. 이 지긋지긋한 성에서 당장 떠나도 좋아.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난 당신을 잡을 수 없어. 그는 자신의 심장을 꺼내 보이는 심정으로 말했다. 그는 그녀를 잃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는 그녀에게 진정한 선택을 돌려주어야만 했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유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짓밟던 폭군, 자신의 상처를 핥던 상처 입은 짐승,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한 남자. 그녀는 천천히 그의 뺨을 감쌌다. 바보. 그녀가 작게 속삭였다. 이제 와서 자유를 주면 내가 덥석 물고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난 도망가지 않아요. 당신이 날 붙잡아서가 아니라 내 발이, 내 마음이 여기에 머물고 싶어 하니까. 그녀는 그에게 자유를 선물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를 쟁취했다. 그녀의 굳건함이 그의 성벽을 무너뜨렸고 그녀의 용기가 그의 과거를 치유했다. 민주는 그의 대답에 숨을 멈췄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생애 처음으로 순수한 기쁨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다. 더 이상 주인과 하녀가 아닌 서로를 구원한 두 영혼으로. 며칠 후 유진은 완전히 회복했다. 그녀는 민준이 선물한 값비싼 드레스나 보석 대신 자신이 이곳에 올 때 입었던 낡았지만 단정한 옷을 입고 민준의 서재로 향했다. 민준은 그녀가 떠날 채비를 하는 줄 알고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유진이 그에게 내민 것은 이불 통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꺼운 사업 계획서였다. 이게 뭐지? 민준이 의아해하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계획서의 제목은 성진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 방안이었다. 유진은 그녀가 틈틈이 공부해온 경영학 지식과
자신이 직접 겪었던 사체의 고통을 바탕으로 성진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단순한 기부가 아닌 그녀처럼 비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 재정 교육,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프로젝트였다. 전 도련님의 여자로 이 성에 숨어 지내고 싶지 않아요. 유진이 당당하게 말했다. 전 한유진이에요. 저에게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전 도련님의 옆에 그저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걷는 파트너로 서고 싶어요. 민주는 계획서를 읽어내려가는 내내 전율을 느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다. 체계적이었고 날카로웠으며 무엇보다 따뜻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강인한 여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리더의 자질까지 갖추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오만함에 반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본질 그 자체에 매료되었던 것이다. 그는 소리내어 웃었다. 얼음장 같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피어난 진심 어린 환한 웃음이었다. 한유진 씨, 당신 정말 무서운 여자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성진희망재단 초대 이사장 한유진 씨, 내 파트너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연인이자 동료로서.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굳은 살 박힌 손과 그의 매끈한 손이 그들의 신분 차이만큼이나 달랐지만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로 얽혀들었다. 1년 후 성진그룹은 강민준의 냉철한 리더십 아래 재계 1위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황태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성숙한 리더로 거듭났다. 강 회장은 아들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며 한 발 물러서서 그의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유진을 며느리로 완전히 받아들이진 못했지만 그녀가 아들을 변화시키고 성진그룹의 이미지를 쇄신시킨 희망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재단 창립 1주년 기념 파티가 끝난 후 유진과 민주는 저택의 정원을 거닐었다. 유진은 더 이상 회색 유니폼이 아닌 그녀의 지성과 우아함을 드러내는 세련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피곤해 보여. 민준이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걸쳐주며 말했다. 그래도 행복해요. 유진이 그의 어깨에 기댔다. 오늘 우리 재단 도움으로 다시 일어선 분이 감사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편지 한 통이 그 어떤 보석보다 값져요. 민주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세웠다. 그는 그녀의 손에 쥐어져 있던 어머니의 유품 새벽의 눈물 목걸이를 직접 그녀의 목에 걸어주었다. 이 목걸이의 진짜 주인은 당신이었어. 그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내 어두웠던 새벽에 유일한 눈물이자 빛이 되어준 사람. 유진은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차가운 벽으로 둘러싸여 있던 이 거대한 성은 이제 두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당신을 사로잡으려 했던 건 난데 결국 사로잡힌 건 나였어, 한유진. 유진이 웃으며 속삭였다. 우린 서로를 사로잡은 거예요, 강민준 씨. 두 사람의 입술이 과거의 모든 상처를 덮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듯 부드럽게 포개졌다.